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도 재배학 수업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제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와주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좀 설명 잘 드리고 좀 좋은 수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2018년도 내비 수업 첫날이잖아요.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날 하는 내용들은 별로 어려운 내용 별로 없고요. 그냥 첫날은 그냥 워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나는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럼 아예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 비전공자분들은요? 예.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비전공자분들께서도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최대한 쉽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재배학이라는 과목은요, 농업직 전공 과목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과목이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배학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될 식용작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물 생리학이라든지 토양학 이런 공부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거를 공부하실 때에도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배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농업직 전공 과목은 용어가 좀 낯선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에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데요. 근데 항상 다 공부라는 게 그렇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처음 보는 용어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나올 수밖에 없죠. 영어 단어도 다 새로 외우는 거고 만약에 행정직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직 쪽에서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단어들 나오는 거를 보시고 너무 거부감을 느끼시지만 않으신다면 금방금방 우리 재배학 공부는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용어가 당연하다 이런 낯선 용어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특히 유전 파트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세요. 근데 유전 파트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 아마 이과 출신이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텐데 문과 출신이신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생물 수업을 이제 안 하는 그 생물 수업 안 받으신 나이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어디 갔어?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를 간략하게 좀 살짝 보고 가면요. 우리 오늘은 재배 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 재배 개설이라는 것은 그냥 재배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야말로 여기 챕터 1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재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파트 1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거의 시험에서도 1번, 2번 정도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 파트 1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진짜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파트 1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것은 크게 무리 없이 아마 다 답을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배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오늘은 아마 재배 현황은 아마 거기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재배 현황과 관련해서는요, 좀 나중에 좀 공부하는 게 이쯤 되면 되게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 뭔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때 이제 재배 현황에 대한 걸 할 건데요. 그때 제가 이제 최신 현황을
프린트로 가지고 와서 최신 통계 자료로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현황과 관련한 것은요. 그리고 이제 파트 2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작물의 유전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파트 2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작물의 유전과 관련한 이 유전 파트는 맨 마지막에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재배 개설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환경 파트 3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딱 뭐 처음에 이제 재배 개설 끝나고 바로 유전 파트로 넘어가면 재배학 공부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져서 갑자기 안 되겠어, 나 농어촌 공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쉬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재배학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이제 할만하다 이렇게 좀 느끼시고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붙으실 수 있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전 파트에 대한 내용을 볼 생각이에요. 마지막이라기보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환경 파트를 하고 유전 파트를 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재배 기술 파트로, 그래서 요건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걸로, 환경 끝나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유전과 육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챕터 2랑 챕터 3 저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양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또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DNA, RNA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근데 사실 DNA, RNA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뭐 DNA, RNA에 대한 것들은 뭐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그냥 개념적인 부분 뭐 그런 거 정도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그것도 다뤄요. 수분 수정, 수분 수정에 대한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수분 수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통 식물을 보면 만약에 뭐 집에서 화분을 기른다 그러면 화분도 이제 기르다 보면 점점 이제 화분 속에서 있는 뭐 식물 뭐 나무라고 볼게요. 그 나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몸체가 커지고 어느 순간 꽃이 피죠. 어느 순간 꽃이 피면 그 꽃 안에는 암술, 수술 이런 애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암술과 수술, 그야말로 그 수술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꽃가루라고 말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꽃가루하고 그리고 암술, 그야말로 암술 속에 들어있는 것과 수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같이 만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수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수정과 관련해서도 속시식물이냐 거시식물이냐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암술 머리 위에 꽃가루가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우리가 이제 수분이라는 의미로, 수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꽃가루 속에 들어있는 것과 암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만나면 그게 이제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시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복수정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속시식물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속시식물. 속시식물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거시식물.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종자와 관련해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피자식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자식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 속시식물, 거시식물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 피자식물, 나자식물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어려운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제 시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뭐로 내고 싶냐는 뭐 출제하시는 분들 마음인 거고, 또 책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어떤 걸 봤을 때 뭔가가 껍질에 쌓여 있으면 피막에 쌓여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막에 쌓여 있는 거예요. 뭐가? 종자가.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냐면 어떤 게 그냥 밖으로 그냥 바로 나와 있을 때에는 뭐 나출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나출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 뭐가? 종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그냥 한글말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직에서 쓰는 용어들이 거의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 나온 김에 속시식물, 거시식물에 대한 걸 간단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숭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 속에 그냥 이렇게 속에 그냥 대놓고 종자가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시식물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소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나무는 솔방울이 있잖아요. 소나무는 솔방울이 있는데 그 솔방울이 제가 그림 솜씨가 좀 예쁘지는 않아서 좀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솔방울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제 생겨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 삐죽삐죽한 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띄워보면은 거기에 그냥 씨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밖에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거시식물, 나자식물 이렇게 아예 복숭아처럼 속에 대놓고 들어있는 게 피자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이 속시식물의 수정과 관련한 것들 있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뭐 극핵과 정핵이 만나서 뭐 세포 몇 개가 되냐, 핵이 몇 개가 되냐, 정확하게 핵이 몇 개가 되냐, 뭐 이러한 것들, 그런 숫자들,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본 수업할 때 우리 그림으로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식물체가 몸체가 커진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식물체가 몸체가 커지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잎 같은 것들이 커지는 거, 그게 이제 몸체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양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양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양생장, 그러면 이 영양생장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영양생장을 하냐 하면은요, 영양기관들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영양생장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영양기관은 어떤 기관들이냐면 방금 얘기한 줄기, 가지, 잎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영양생장과 커다랗게 또 생식생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생식생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하냐면 생식기관들인 거죠. 생식기관들. 생식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후손, 자식, 후손을 만드는 데 역할하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이 이제 생식기관이 되는 거고, 그런 생식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에요. 그냥 꽃, 열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는 단계가 이제 생식생장의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양생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 영양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자식을 만들게 하는 거, 암수 이런 구분 없이, 그런 암수 구분할 필요도 없고 직접적으로 또 자식을 만드는 데에는, 후대를 만드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몸체를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식기관을 통해서 후대를 만드는 거, 그 후대가 뭐냐면 종자, 씨앗이 그야말로 원래 있는 식물체에서 종자, 씨가 나오면 그게 자식이에요. 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후대, 종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암술과 수술, 그리고 또 난세포와 정세포가 만나서 자식인, 애기인 종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암수가 있어요. 그건 유성번식, 유성생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 영양기관을 통해서도 번식을 시킬 수 있어요. 번식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지만 보고서 가지를 딱 가지고서 암가지, 수가지 막 굳이 이렇게 표현할, 그렇게 잘 안 하죠. 이거는요, 이 영양기관을 가지고서 번식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굳이 암수 구분하는 거 필요 없이 애들 번식시킨다라고 해서 무성 번식, 성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수분 수정되고 이렇게 뭐 정세포랑 난세포 이런 거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그냥 단순히 가지를 뚝 잘라서 땅에 꽂았는데 걔가 몸체가 커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 필요 없는 무성 번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성 번식도 중요하고 유성 번식도 중요하고, 특히 이 유성 번식,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꽃가루가 암술머리 위에 와서 자리 잡는 것을 수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식물체가 또 다양하게 이제 애들이 있죠. 식물체들은 딸랑 한 가지 형식으로만 이제 수분하는 게 아니라
수분이라는 것도 자가 수분을 하는 애가 있고요. 타가 수분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막 필기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할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자가 수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꽃이 있으면 한 식물주에서 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꽃이 있으면 이 꽃 안에 암술, 수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바로 이렇게 옆으로 암술머리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냥 지 몸에서 지가 혼자 알아서 수분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자가 수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근데 타가 수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암술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예 이렇게 땅에 뿌리 자체가 다른 데 받고 있어요. 근데 얘한테 있는 꽃가루가 다른 식물체한테도 날아가가지고 다른 식물체의 암술머리에 가서 자리를 잡아요. 이거는 타가수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가수분하는 식물체를 우리가 타식성 작물이다. 타식성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자식성 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봤을 때 순수한 형질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요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얘랑 이 후대가 이렇게 수분을 해서 수정까지 되어서 나온 후대가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얻고 싶으면 아무래도 타가수분 쪽이 훨씬 더 얘랑 얘 유전자가 섞여 나오는 거니까 걔가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변이체, 다양한 그런 형질 가진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냥 책만 보면서 읽어보면 되게 느낌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수분하는 식물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타가 수분하는 식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외우는 사항이 될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전 육종 파트, 특히 저 유전 파트 쪽에서는 기본적인 식물의 그런 생식 과정, 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부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에 대한 것도 이제 다뤄요. 세포 분열 같은 경우 뭐 체세포 분열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또 감수 분열 이런 것도 다루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유사 분열, 동형 분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뭐 어디 손을 다쳤어요. 손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저절로 새살이 차오르면서 살이 다 아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상처 생긴 부분에 한마디로 새로운 세포들이 차가지고 아물게 된 거예요. 그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식물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냥 세포가 숫자만 늘어나게 해. 그냥 똑같은 그 세포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유사한 애들이 많아진다. 유사분열. 똑같은 성격인 애들이 많아진다. 동형분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식물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무성버섯 같은 경우 가지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땅에 꽂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잘랐으면 가지 잘라진 부분에 상처 생겼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 새살 돋듯이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 번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성 번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감수 분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감소시킨다. 이름만 딱 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물체가 있으면 원래 이 식물체는 EN인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EN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세포, 정핵, 난핵 이렇게 만나서 정핵 1N, 난핵 1N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EN인 상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물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EN이 된 이 식물체가 감수분열이라는 걸 하지 않고 EN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애들이랑 계속해서 수분 수정을 한다라고 보면 다른 식물체도 EN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EN이 만나서 4N이 되겠고,
그럼 또 사인들끼리 만나면 뭐 끝도 없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돼요. 핵의 숫자, 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EN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분열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암술 속에 들어있는 난세포 있죠? 그리고 수술 속에 들어있는 정세포, 정핵. 그야말로 그 난핵, 정핵 그런 애들이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수분열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식물체들은 유성번식,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체세포 분열 그리고 감수분열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이거 역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다루게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유전 파트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아마 이과 출신이시라거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좀 보신 적이 있으신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실 거고, 그런데 조금 완전 문과라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말만 들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감수분열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애들도 충분히 좋은 애들 뭐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애를 내가 딱 찾았어요. 그래갖고 걔를 가지고 내가 너를 써야지. 그럼 전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물체가 100개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거 한 개를 내가 딱 뽑아서 써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그게 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애를 선택해서 선발을 해서 쓰면 그게 선발 육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렇게 선발 육종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좋은 애들을 좀 찾아내는 거, 지금 말씀드린 선발 육종은 아주 선발 육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원래 더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이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선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또 어떻게도 얘기가 될 수 있냐면 100개 중에서 1개를 내가 선발했어요. 그럼 100개 중에서 좋은 애 1개를 내가 분리해낸 거예요. 선발 육종, 분리 육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발 육종이랑 분리 육종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원래 있는 애들이 뭐 좋긴 한데 나는 걔보다 더 좋은 애를 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개 중에서 1번 식물체를 딱 뽑았는데 다 좋은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100개 중에 2번 식물체 뽑았는데 얘가 또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1번이랑 2번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같이 섞여 있는 애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럼 1번, 2번 식물체를 교배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수분 수정을 시켜서 그 후대를 내가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교배 육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질 좋은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이제 육종이라는 것이고, 그런 반복들이 뭐 딸랑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들에 대한 것들 다루고요. 식물체가 자식성 식물이냐 아니면 자식성 식물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방법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육종 파트에서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0문제, 재배학에서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유전 육종 파트 문제들이 물론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전 육종 파트에서 뭐 한 5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신품종 이주 증식률 보급이라든지 유전 자원의 보존과 이용은 위에 다 끝나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딱 보면 감이 따가가지고 저기는 그냥 뭐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수르륵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재배 환경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재배 개설하고 환경 파트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재배 환경이라는 거. 여기 되게 중요하죠. 일단 환경과 관련해서 토양 수분 공기 온도 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져요. 일단 이 토양이라는 거는 그냥 땅이죠, 땅. 그런데 이 토양이 왜 중요하냐면 식물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토양이니까, 그죠? 식물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토양이고, 식물체는 우리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한 번 자리 잡았으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환경이 어떻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토양을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겠고, 토양 속에서 또 무기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토양 속에 뿌리 받고 있는 그 뿌리가 토양에서 또 숨도 쉬어야죠. 우리 사람만 숨을 쉬는 게 아니죠. 식물체도 숨을 쉬죠. 호흡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속에 뿌리 박고 있는 뿌리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토양 속에 공기가 얼만큼이 있냐, 토양 속에 물이 얼만큼이 있냐, 토양 속에 식물체가 먹을 수 있는 밥, 그걸 우리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 저런 식물체들이 먹는 밥은 이제 무기양분이에요. 무기양분. 땅 속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만큼이 있냐. 이런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 토양과 관련해서 무기양분들은 만약에 토양에서 계속해서 식물체를 기르기만 하고 토양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럼 저 토양도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좀 힘이 딸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주냐면 비료라는 걸 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아, 식물체가 먹을 밥이 부족하니까 좀 넣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비료를 주는 거. 그리고 또 비료를 줄 때에는 당연히 식물체에 필요한 비료, 그리고 그 땅의 상태를 봐가면서 아, 이런 땅에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을 잘 해서 줘야 되겠고요. 특히 작물들을 기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요,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비료의 3요소, NPK라고 이렇게 써요. 질소, 인산, 그냥 같이 써버리려고 그러네. 질소, 인산, 칼리. 이 칼리를 칼리랑 칼륨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씩 이런 질문도 받아요. 왜냐면 아예 정말 이런 거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볼 일 없이 계속 아예 태생적으로 문과이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요거에 보면 또 왠지 또 좀 거부감 느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거예요. 질소, 인산, 칼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얘네가 이제 비료의 3요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호가 나왔죠. 근데 문과 출신이신 분들은 아, 저런 기호가 나오니까 아, 저 기호를 보니까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뭐 화학하는 뭐 화학 전공처럼 뭐 어렵게 화학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뭐 질소를 이렇게 쓴대요. 인산을 이렇게 쓴대. 이런 정도만 알면 되고요. 별로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뭐 화학 같은 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비료의 3요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비료의 3요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이 식물체한테 먹을 수 있게 공급을 해주는 것도 딸리는데 그러면 딸리면 우리가 땅에다가 그만큼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식물체가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제일 많이 먹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건데 그러면 땅에서 진짜 이 세 가지 식물체가 쪽쪽 빨아먹으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니까 그만큼 우리도 비료로 얘네를 많이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제일 많이 주는 세 가지 비료예요. 그게 비료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칼슘이라는 걸 한 개를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다가 칼슘까지 추가를 한다면 비료의 4요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얘까지 하면 이 네 가지가 내가 땅에다가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질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질소라고 하는 거 이게 식물체의 몸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질소라는 애가 없으면 식물체 몸체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산이라는 거 있죠. 이 인산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DNA, RNA 형성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 핵 이런 것들의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칼리, 이 칼리는 또 얘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탄수화물의 이동도 도와주고 단백질 합성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칼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할 텐데 칼슘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많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비료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체내에서 이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내 이동성이 좋다. 이건 뭔 소리냐면 식물체가 얘네를 먹었어요. 이 세 가지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먹은 애들이 식물체의 몸속에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식물체 집에서 원래 우리가 화분을 길러도 잘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그죠? 잘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식물체가 자라는 걸 그냥 보면 항상 세 가지는 요 끄트머리에서 나오고, 그렇죠? 항상 세 가지는 끝에서 나오고, 항상 새 잎도 요 끝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데들이 조금 더 오래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로 항상 봄이 돼가지고 새 가지가 나오고 새 잎이 나와야 될 때 만약에 질소, 인산, 칼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내가 화분에다가 안 넣어줬어. 그러면 얘네는 체내 이동성이 좋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새로 몸체 키우는 부분에다가 네가 내 거 써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있던 부분에서 내 질소를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는 그러면 받았으니까 몸체 키우는 데 써요. 몸체 키우는 데 써. 그렇지만 얘네 원래 있던 부분은 얘네가 빠져나갔잖아요. 원래 있던 부분은 얘네가 빠져나갔으면 아무래도 좀 삐실삐실해지겠죠. 근데 특히 이 질소 같은 거 있죠.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는 우리 식물체의 잎을 보면 식물체 잎이 녹색이잖아요. 그 녹색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질소가 일로 갔으면 이 아랫부분에 녹색깔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 이런 애들은 결핍 증상이 땅에 이 세 가지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결핍 증상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질소는 아랫잎이 황화된다, 황백화된다, 누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핍 증상을 보고서 먼저 생긴 부분, 아랫잎, 아랫부분이 늙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핍 증상 누렇게 되면 이 부분을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동성이 좋은 성분이 있었는데 위로 이렇게 보내줬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안 좋아. 체내 이동성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자랄 때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땅에서 칼슘 못 먹죠? 그러면 다른 데서 칼슘을 보내주지를 못해. 체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칼슘은 새로 생기는 부분들, 이런 새로 생기는 세포들, 이런 데에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슘은 어린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얘네는 늙은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칼슘이 어린 잎 이런 부분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새로 생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잎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어린이만 말씀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요런 끝부분, 가지가 나오는 끝부분 또는 여기 뿌리의 끝부분 이런 부분도 항상 새로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뿌리 끝에서 결핍 증상이 이렇게도 새로 생긴 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보기 중에서 체내 이동성이 좋지 않은, 체내 이동성이 나쁜 원소가 뭐냐 해놓고 만약에 다 보기를 딱 한 개만 답을 찾게 했어요. 그러면 주로 답은 칼슘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찾아라 라고 하면 칼슘과 철, 그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10초도 안 걸려 답 찾는데 그냥 바로 답 건지는 거죠. 그냥 거저주는 문제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토양과 관련해서 수분 조건, 토양 속에 있는 수분, 토양 속에 있는 공기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이유처럼 바로 물이 있어야만 식물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토양 파트에서 토양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좋다 이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토양 구조와 관련해서 좋은 구조는 어떤 구조가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입단 구조가 좋다라고 말해요. 입단 구조가. 토양 구조는 입단 구조가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입단 구조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 알갱이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알갱이가 돼요. 토양 알갱이들이. 그리고 또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또 더 큰 알갱이들이 돼요. 요런 구조. 요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입단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토양 알갱이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저 빈 공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공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 보면은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 공극은 작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는 소공극인 거예요. 조금 큰 알갱이들이 모여서 공극을 만들었죠? 이건 공극이 크니까 거기는 대공극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여기 작은 소공극들 있죠? 이런 소공극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모관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모관 현상.
모관 현상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세관 현상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은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딱 부어놓고 빨대를 딱 꽂아갖고 빨대로 쭉 이렇게 끌어올리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데에서요. 그래서 여기는 모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면 빨대에서 쭉 물 올라오는 것처럼 땅속에 저기 어딘가 지하수가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소금국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서 모관 공극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커다란 공극에서는 모관 현상 같은 거 안 일어나요. 저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그냥 저기는 그냥 쭉쭉 물이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비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공극은 공기가 있는 곳, 소공극은 물이 있는 곳. 소공극은 모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모관 공극, 그리고 여기 대공극은 모관 현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서 비모관 공극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양의 구조는 소공극과 대공극이 이렇게 골고루 발달이 된 입단 구조여야 수분 공기가 다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입단 구조가 아니라 토양 구조가 막 되게 불량해, 막 소공극만 많다거나 대공극만 많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토양 구조를 입단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토양에 뭐 계량제를 집어 넣은다거나 아니면 유기물 같은 것을 넣어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게 도와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양의 입단 구조 형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토양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시험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사항이고요. 수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저 수분 같은 경우 우리 식물체를 보면 식물체가 몸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식물체의 가지, 줄기, 잎 그런 데 다 물이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공기도 중요하고 호흡,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식물체랑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광합성을 식물체가 한다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광합성을 안 하죠. 근데 광합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식물체가 있으면, 햇빛이랑, 이 식물체가 햇빛을 받아서 이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몸속에서 이 햇빛 에너지와 물, 수분을 가지고, 또 얘가 몸속에 집어넣은 탄소를 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몸속에다가 탄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얘가 이제 그야말로 탄소 CO2라고 지금 이렇게 썼는데요. 이 CO2 이건 어디에 있는 공기에 있는 거거든요. 공기에 있는 거. 공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광합성은 호흡하고는 반대구나.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건 어때요?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밖으로 탄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식물체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렵게 설명하지만 그냥 지금은 앞으로 이제 다룰 걸 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호흡은 그냥 산소를 내 몸에 넣어서 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이 광합성은 밖에 있는 탄소를 식물체가 내 몸에 집어넣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햇빛 에너지, 햇빛을 받아서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밖에서 흡수한 탄소랑 내가 여기 뿌리에서 먹은 수분, 물이랑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버무려서 만든 게 탄수화물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식물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수분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식물체가 숨을 잘 쉴 거냐, 어떤 조건일 때 광합성을 잘할 거냐, 이런 거는 온도 조건, 공기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더 많이 영향받고, 햇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햇빛 조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상적 발육과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그런 거가 있어요. 뭐 일장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식물체가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이러한 것도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요. 지금 제가 이제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일장, 그냥 낮의 길이, 햇빛의 길이. 예. 그런 밝은 시기가 길어야지 식물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요. 장애식물. 보통 장애식물, 단위식물 이렇게 표현하면 낮의 길이가 길면 잘 사는 게 장애식물이겠지, 낮의 길이가 짧으면 잘 사는 게 단위식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낮의 길이가 짧아야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요. 꽃이 펴요. 쉽게 얘기하면. 낮의 길이가 길어야 꽃이 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다뤄주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식물이에요.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햇빛을 못 받게 해가지고 단일 조건을 만들어줘. 그러면 꽃이 못 펴요. 꽃이 못 피면 계속 영양생장만 주구장창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식물체들이 몸체가 먼저 커지고 나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건 기본이니까. 만약에 단위식물을 갖다가 내가 계속해서 낮의 길이가 짧아져야지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애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햇빛을 계속 쬐어줘봐. 계속 빛을 받게 해봐. 그럼 얘는 꽃이 못 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걔는 어쩔 수 없이 몸체만 계속 커지는 영양생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낮의 길이도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죠. 햇빛 가려버리면 돼. 그쵸? 뭐 그냥 차광해버리면 되고. 계속해서 이런 거 가지고서 이런 거 조명 같은 거 설치해서 빛 쬐어주면 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저런 조절을 해서 영양기관이 커지게 할 수도 있고, 금방 꽃피게도 할 수 있고, 늦게 꽃피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농업적 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온도, 뭐 공기 온도 뭐 이런 거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살짝 얘기했는데 그거 나중에 워낙 중요하게 이제 다룰 거니까 그냥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재배 기술 파트가 있잖아요. 재배 기술 파트는요, 사실 환경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될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환경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되고 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아, 복습할 때. 그러면 유전 파트도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가 잘 되고요. 그리고 유전 파트를 하고서 이제 여기 기술 파트를 할 때에는 전에 환경 파트 열심히 공부해놨으니까 앞에 했었던 거랑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복습 겸 해서 또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 근데 사실 재배 기술 파트는 원투로 이렇게 나눴는데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환경 파트에서 열심히 다 해놨으니까 내용은 쉬운데 단순함기가 너무 많아요. 단순함기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피곤한 파트예요. 예, 그래서 재배 기술 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중간쯤에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것만 미리 딱 정리해가지고 제가 아예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아예 미리미리 암기하실 수 있게.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암기와 관련해서 제일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복토 깊이 외우는 거, 그런 거 되게 피곤하게 생각 많이 하세요. 예, 지금 제가 복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복토. 예, 내가 화분에서 식물을 길러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화분에다가 흙을 부어요. 그죠? 그렇게 흙을 붓고 그 흙에서 구멍을 조금 뚫겠죠. 구멍을 좀 뚫고 씨를 집어넣죠. 씨를 집어넣고서 흙을 덮어주죠.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씨 심고서 흙을 덮어주는 거, 흙을 덮는 것이 복토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할 뿐인 거죠. 그렇게 흙을 덮어주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물을 붓죠? 물을 붓는 거를 우리가 관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서는요. 그게 지금 정지 파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죠. 제가. 이게 정지 파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복토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씨 알갱이가 종자가 요따만한데 흙을 이따만큼 덮어,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애는 흙을 덮을 때 조금 덮어라, 얇게 덮어라, 어떤 애는 흙을 덮을 때 깊게 덮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자들, 식물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식물체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체가 있고 어떤 식물체는 햇빛을 싫어해서 햇빛을 잘 안 받아야지 싹이 잘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햇빛을 좋아하는 애는 얕게 덮어줘야 되겠고 햇빛을 싫어하면 깊게 덮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크기상으로도 또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식물체가 요따만한 애를, 여기 씨가 요따만한 걸 이만큼 덮어봐. 여기서 씨가 어떻게 여기 뚫고 나오겠어요, 싹이. 그러니까 애가 조그마면, 씨가 조그마면 또 얇게 덮어요. 근데 씨가 됐다 크면은 걔는 또
두껍게 덮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 암기로 어떤 애는 1cm 덮어라, 어떤 애는 3cm 덮어라 이런 거가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 암기로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단순 암기로. 네. 그리고 여기 작부체계. 이건 뭐냐면 작부체계는 경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뭐 윤작 아니면 뭐 간작, 혼작 막 이러한 것들, 경작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어떤 뭐 간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걸 기르고 있는 중간에다가 사이에다가 다른 걸 끼워서 경작한다더라 이런 거예요. 혼작이라는 거는 섞어서 경작한다더라 이런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종묘라는 건 뭐냐면 이거 종묘는 종자하고 묘목을 합해서 종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번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애들을 종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애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자의 발화와 휴면. 종자의 발화? 내가 씨를 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 줬죠? 그러면 싹이 나겠죠? 싹이 나는 게 발화. 근데 종자를 심고 내가 물도 주고 조건 좋게 잘 했는데 애가 싹이 안 나네. 이 종자가 잠을 자고 있어? 종자가 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어떤 조건일 때에 휴면을 하는지, 걔네가 왜 휴면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주는 거고, 발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일 때 발화가 잘 된다더라 이러한 것들 다루는 거고요. 영양번식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양번식 가지를 그냥 뚝 잘라서 땅에 꽂으라고 했어요. 그게 영양번식에서 영양기관을 가지고 이용해서 번식 시기는 가장 대표적인 삽목, 가지를 꺾어서 꽂는다고 해서 꺾꽂이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육면은 어린 식물체를 좀 길러주는 방법들, 그걸 왜 기르는지, 그렇게 하면 왜 좋은지 이런 것들. 정지 파종은 이미 설명드린 거고, 이식은 그렇게 해서 어린 식물체가 잘 자랐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옮겨주는 게 이식이에요. 그래서 옮겨줄 때에 어떤 시기에 옮겨주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시비는 비료 주는 거. 재배기술 2 내적 균형이라는 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식물 호르몬에 대한 게 또 내적 균형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요. 식물 호르몬. 우리 사람한테도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고 식물들한테도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과 관련해서 뭐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ABA, 뭐 에틸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런 애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특히 저 작물의 내적 균형과 관련 식물 호르몬 중에, 지금 제가 식물 호르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면 마치 진짜 몸속에서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식물한테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물 호르몬이 하는 역할하는 거랑 똑같이 작용할 수 있게 화학약품 같은 거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랑 진짜 체내에서 만들어진 거를 합해서 식물 생장 조절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고요. 그 식물 생장 조절제에 대해서 여기 내적 균형에서도 이제 또 다루게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옥신이라는 거가 있어요. 옥신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식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 이렇게 이거 뭐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애들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옆으로 나온 길이가 식물체의 키보다 더 큰 그런 식물체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원줄기가 있을 때 원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원줄기보다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원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원줄기 끝이랑 가까운 데에 있는 애들일수록 짧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식물체가 정아우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아우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아우세 현상. 여기 원줄기의 정 가운데 끄트머리에 싹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세, 걔가 힘이 세다고요. 그래서 식물체는요, 항상 내가 1등으로 힘세게 자랄 거야. 옆에 있는 니네는 나한테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눌러버려요. 정아우세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옥신이라는 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 옥신이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양번식 같은 거 할 때 가지를 뚝 잘라서 땅에 꽂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상처 생긴 데에다가 하얀 가루를 딱 묻혀가지고 우리가 땅에 꽂으면 뿌리가 잘 나온대. 이런 그런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이제 옥신계 물질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생장 조절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런 거가 있어요. 에틸렌이라는 거가 있어요. 에틸렌. 에틸렌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체 상태의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과일을 사가지고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며칠 더 두면 애들이 훨씬 더 달달해지고 더 맛있어지죠? 그거는 그냥 왜 그런지 몰라도 후숙을 시키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일에서 에틸렌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틸렌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숙 호르몬 이렇게도 이제 불러요. 근데 보통 보면 복숭아를 샀어요. 그러면 복숭아가 막 이제 막 인터넷 주문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주문하면 요즘에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멍든 애도 오고 그러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익었어도 멍든 애들은 한번 아예 아까우니까 그냥 빨리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멍든 애가 맛있어요. 달아요. 그렇죠? 걔가 멍들었다라는 거는 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틸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틸렌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ABA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ABA. 이 ABA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휴면을 유도해요. 휴면을요. 아까 휴면이 뭔지 말씀드렸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 종자가 잠자고 있어. 휴면하는 거예요. ABA라는 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체가 싹이 안 나고 잠잔다는 건 왜 그러냐면 불량한 환경을 내가 견디겠다. 내가 이 불량한 환경이니까 내가 지금 싹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휴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무들도 보시면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싹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게 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도 가을 겨울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나무들이 휴면하도록 유도하는 거 역시 ABA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을철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면 토양에서 토양 수분 조건이 별로 좀 나빠져요. 식물체들이 물 먹기에 안 좋은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식물체들은 기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공이라는 거가 있는데 공기구멍이에요. 공기구멍. 공기구멍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산소도 넣고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하는데 구멍이 있으니까 물도 거기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땅에서 물을 먹기 힘들어요. 물을 먹기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기공이 입을 열고 있어봐요. 그러면 먹지는 못하는데 죄다 잃어버리기만 하면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이 되고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기공이 입을 닫아요. 그거는 내가 물 부족해지는 수분 스트레스를 내가 견뎌내겠다. 이제 물을 안 잃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무의 휴면, 종자 휴면, 이게 다 ABA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또 그렇게도 나와요. 식물체의 겨울나기를 지배하는 식물 호르몬이 무엇이냐? ABA. 이렇게 답이 되게.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재배학에서도 나오고 작물생리학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ABA, 휴면을 유도한다더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애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예. 그리고 관리라든지 재해방제 이런 거. 재해방제와 관련한 거는 재해방제는 병해충부터 시작해서 불리한 환경들, 풍해, 수해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생력재배라고 하는 거 뭐냐면 기계라든지 이런 거, 기구, 도구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노력은 조금 들이고 수량도 많이 올리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재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생육재배예요. 시설재배는 온실 같은 거 만들어요. 온실은 비닐하우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유리 온실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온실을 만들어서 내가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 안에서 환경은 내 맘대로 막 조절해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물도 주고 싶을 때 주고 햇빛도 막아야지 그럼 막고 햇빛 잘 받게 해야지 그럼 햇빛 받게 해요. 시설 재배예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시설 재배할 때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수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중요하고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환경 친화형으로 좀 해보자 이런 거 이제 6번에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오는 거고요. 잘 기르고 그야말로 식물체를 잘 길러서 양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 후에
뭐 수학해서 그날 당일날 다 먹는 거 아니니까 관리, 그러면 저장을 또 충분히 우리가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수학한 후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지 뭐 손실이 없을 거냐 이런 거가 여기서 다뤄주는 거 마지막에. 예,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그런 사항들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도, 정말 내가 죽지 못해서 하지 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다 막 이렇게 막 세뇌를 시켜야 돼. 뭐든지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흥미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결과도 당연히 좋고 그렇겠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래버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 나오는 거 당연하고, 내가 공부를 처음 하면 어려운 게 당연하죠.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방에 이해가 쏙쏙 되면 뭐하러 왜 공부를 해요. 솔직히 그러면 알아서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고 어려운 거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신감 가지고서요. 네,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요. 복습은 당일날, 복습은 무조건 당일날. 이게 어차피 오늘은 복습하고 말고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냥 워밍업이기 때문에 오늘 복습할 거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이런 거 했었자고 그냥 자려고 누워서 그래 이런 거 했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늘 하는 거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진짜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루가 밀리면 양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양이 늘어나면 진짜 막 부담이 확 오면서, 부담스러우면은 막 뭔가 마음이 별로 안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일 복습을 꼭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공 과목만 잘해서 합격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시군자물학 5과목이 다 골고루 다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하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시간 분배 충분히 잘 하셔서 다 골고루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재배학이랑 시군자물학은 내가 무조건 고득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죠?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지만 이해를 한다면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이 좀 줄어들겠죠? 우리 재배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쉬는 시간에도 괜찮고, 또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요. 바로바로 우리 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안에서 학원에 오신 김에 끝까지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원 사이트에 강사 소개에 Q&A가 있긴 한데 참 민망한데요. 그게 조금 이제 인증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시간 들으셨으면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궁금한 걸 그날 당일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근데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꼭 오늘 내가 하는 거는 다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2018년도 시험에서 재배학, 시군자물학 전공 과목은 다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저도 노력하고 우리 수험생분들도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갈게요.